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에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 먼 남해상에서 7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는데요. 진로와 강도는 유동적이지만 여름 장마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밤사이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는 동해안에 폭우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지만 앞으로 가장 주의가 필요한 곳은 동해안입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머무는 곳은 중부와 동해안 지역이고요. 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는 현재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일시적으로 북상한 정체전선의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비구름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건데요. 비구름은 현재 북쪽으로 더 치우치면서 제주도 지역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동해안과 경북, 충청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더 확대한 모습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해상으로는 강풍과 풍랑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동해안에는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 서울 등 내륙과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와 토사 유출, 해안가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지만 장마가 시작된 건 아니라고 했는데 새벽에 발생한 태풍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해서 전국에 비를 뿌리고는 있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남쪽으로 남하할 가능성을 더 크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은 무척 유동적인데요. 현재 한반도 북쪽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영향을 주는 데다 이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이 발생해서 많은 수증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괌 서쪽 해상에서 7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현재 강도 1의 약한 태풍으로 앞으로 점차 발달해서 다음 주 후반 강도 3의 강한 등급까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다음 주 초중반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을 지나서 후반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로와 강도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이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정체전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태풍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느 정도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정체전선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철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북쪽의 찬 공기와 또 태풍이 북상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면서 올해 여름 장마의 시작이 다소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올해부터는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호우 긴급 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삐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물가나 지하에선 지체 말고 대피해야 합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가 이제 일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과 지하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이른바 검사실 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가, 직권남용 등 기타 혐의에는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주장과 달리 1심에선 지난 2023년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장인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배심원단 7명이 오늘 새벽까지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7명 가운데 4명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존중하며 당시 검사실에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 진술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또한 존중한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또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이에 따라 범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위증 혐의 유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40분 증언 가운데 술이 반입됐던 언급은 고작 1분이었다며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제 해산과 현상 유지 사이에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잠실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폭행 사건 등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패,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경찰 대처가 소극적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올해 대규모 집회 행사에 동원된 경력을 비교해봤습니다. 3.1절이나 현충일, 퀴어 축제엔 2,0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BTS 공연 땐 6,500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잠실 개표소의 경우 주간엔 300에서 400명, 야간엔 200명 안팎이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역량은 충분하지만 잠실은 일반 집회와 달리 강제 해산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집회는 주체가 명확하지만 잠실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라서 누구를 상대로 해산을 요구할지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현장엔 불법 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선관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참가자도 있는 만큼 일률적인 물리력 행사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5일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 이동 조처를 두고 일각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시위 현장에서의 업무 방해와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자발적 질서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제 해산에 따른 충돌 우려와 공권력 개입 요구 사이에서 경찰의 신중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체증 자료를 분석해 앞서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9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2명은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지난 7일 발생한 경기장 지하 무단 침입 사건은 피의자 3명을 신원을 모두 특정해 곧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소년 핸드볼 대표팀의 소지품을 수색해 수사를 받게 된 5명 중 3명을 특정해 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취재기자 폭행 사건의 피의자 3명은 전원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개시 5개월여 만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는 신천지 전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통일교 의혹을 대부분 불기소로 마친 가운데 향후 합수본의 수사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고 우면함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합수본 출범에 불을 지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4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불기소하면서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빈손으로 문을 닫는 거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합수본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천지 전 간부들을 구속했습니다. 출범 5달여 만에 첫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겁니다.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환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 지파, 시몬 지파 전 총무 등 3명은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교단에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입당 독려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합수본은 이 같은 집단 행동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종 배후로 꼽히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등 향후 수사에도 속도가 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여야 대표가 나란히 거취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주가 정치 행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청 갈등 논란 속에 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입원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다시 사퇴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대통령 순방 귀국 행사에서 90도 허리를 굽혀 폴더 인사를 건넨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러나 국회에 돌아와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친문계 인사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해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건데 당청 갈등 논란 속 복잡한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듯하지만 정 대표가 처한 상황은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 요구가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문제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나의 출마 여부가 당원에 딸려있다, 국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정작 정 대표는 선명성만 드러낼 뿐 연임 도전 여부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기에 앞서 다음 주 중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청 갈등은 물론 계파 간의 정면 충돌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사퇴 압박에 고난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거취 문제 등을 놓고 당에서는 난상 토론이 벌어졌지만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어려울 때 허수아비 세웠다가 자기들 기득권 챙길 때는 지도부 내쫓고 공천권 줄 사람 세우기 위해서 늘 밥그릇 싸움하는 정당인가라고 우리.
건강 악화로 입원하면서 당내에서 분출한 사퇴 공방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친한계와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지도부 교체 필요성을 역설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 장 대표는 조만간 당직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여서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은 당청 갈등 논란 속 연임 도전을, 또 다른 한쪽은 당대표직 유지 여부를 두고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처지에 놓인 여야 대표의 선택이 앞으로의 전국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종전 합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이 실무적 이유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협상 일정이 시작부터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경고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가 알프스 휴양지 비르겐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이 취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무 준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담은 불발됐지만 현장에선 엄격한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For us Swiss newspapers, it's an important thing here that this happened, and we are sad that this not happen. 스위스 정부의 발표는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행을 전격 보류한 직후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실무적 조율을 이유로 들며 최대한 빨리 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표단도 스위스 방문 준비를 마친 끝에 일정을 전격 보류했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 헤즈볼라 성향 매체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을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문제가 향후 협상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 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적들이 패배했다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면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تا با کوچکترین اشاره فرمانده شجاع و حکیم شکست تاریخی بسیار بزرگتری را به آنان تحمیل کنند. 이란 측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의장도 적들이 이란이 정한 선을 넘으려 한다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돼 있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이 연기되면서 60일 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이란을 둘러싼 상황이 2월 말 전쟁 개전 이전과 같거나 더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며 거액을 쏟아부었고 우리 군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계속되길 희망한다면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쩌면 상황이 조금 더 나빠졌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인사가 미국과 이란이 맺은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 이란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댄 브루예트 전 에너지부 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CNN 인터뷰에서 이번 MOU가 이란의 석유 판매 재개를 허용하는 등 일부 혜택을 선불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란에 조금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란이 자국에 대한 재정적 자원을 활용해 영내 이웃 국가뿐 아니라 미국에도 적대적인 단체들의 자금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양해각서를 두고 미국이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내부 비판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닌 이란이 절박해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절박해서 만난 것이 아니다. 절박했던 것은 이란이라며 이란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60일 기간을 끝까지 지켜볼 거라며 그들은 돈을 한 푼도 10센트도 받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레바논 상황이 미국과 이란의 본 협상에까지 영향을 주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미국의 중재로 다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간헐적인 공격이 이어지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지난 이틀간 레바논 남부에선 최악의 무력 충돌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50곳을 공습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고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4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강경파 사이에선 레바논 전체를 불태워야 한다거나 호르무즈를 다시 봉쇄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란과의 본협상까지 기약 없이 연기되자 미국이 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카타르가 이란과 접촉하면서 휴전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각 어제 오후 4시를 기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이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휴전이 발효된 뒤에도 공식적인 중단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동안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כל מה שקשור בהסכמים קשורים לדרג המדיני, זה ברמת הדרג המדיני. אנחנו נמשיך לפעול על פי ההנחיות. כל עוד הם לא קיבלנו הנחיות אחרות, אנחנו נמשיך לפעול.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ما بعد تلزم اسرائيل عشان ما قادره توقف هالشيء والحزب مش عم بخليها توقف هذا الشيء لا تنسحب بس هذا اللي بخلينا نوقف.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미국의 중재 아래 평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빠져 있는 데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까지 크게 약화한 상태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60일간 면제하며 선박 통항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현지 시간 18일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란 당국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신속한 통관 허가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발효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 첫날 선박 25척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해운 데이터 전문 기업 AXS 마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 지난 18일 하루 총 25척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AXS 마린은 이런 수치에 대해 이란이 해협을 일시 개방한 4월 18일 이후 하루 최대이며 6월 첫 10일 동안 기록된 일일 평균 수치의 5배를 웃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휴전을 했지만 국내 주유소 석유 가격은 아직 내려갈 줄 모르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망 정상화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 해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공지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89원, 경유 가격도 2,039원에 달합니다. 유가를 끌어올린 이란 전쟁이 끝을 맺어도 떨어질 줄 모르는 석유값에 소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종료는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체감적으로는 떨어지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서민 입장에서야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죠. 근데 언제쯤 떨어질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죠. 실제로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50원대 안팎을, 경유 가격도 2,0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란 전쟁의 종전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의 시차와 공급망 정상화라는 과제를 풀어야만 소비자 가격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전쟁 이전의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유 공급이 100%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24척의 우리 선박이 한국에 돌아오려면 20일 넘게 소요됩니다. 또 주요국들의 원유 수요가 쏠리면서 전쟁 이전 수준의 공급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고를 이제 다시 비축하려는 수요랑 중국 소비 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 4분기가 되어야지 추세선상 $80 초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석유 최고가격제의 해제 시점도 관건입니다. 정부는 일단 새로운 최고가격 발표를 유보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종료할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우선돼야 될 것 같고 이걸 해제했을 때 국내
석유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사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선 원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존할 수 있도록 원가 기준으로 보상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언제쯤 정상화될지, 그리고 최고 가격과 별개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기조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석유값 정상화의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라며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쟁이 종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에너지 공급망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석유류 제품의 가격 정상화와 소비자 유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쓴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급등락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9,000선을 지켰습니다. 9,000 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극심한 변동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9,000피 시대 이틀째 코스피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는 9,300선을 넘어서며 장중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는 하락을 거듭하며 9,000선을 내줬습니다. 9,0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맞물리면서 매도 세력이 한 오전부터 좀 급하게 나와가지고 9,000포인트를 잠깐 하회했던 걸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 총액도 한때 8천조 원을 넘었지만 이후 7천조 원대로 후퇴했습니다. 막판에 상승세를 회복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13% 하락한 9,052로 마감하며 간신히 9,000선을 지켰습니다. 미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행 불확실성도 코스피가 장중 급락한 주요 요인으로 주목됩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스위스 가서 종전 서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좀 석연찮은 이유로 연기됐다.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전쟁이 지속되는 건가, 이 불안감이 또 확산되면서 외국인이 3,500억 원, 기관이 1조 2천억 원 팔자에 나선 반면 개인이 1조 6천억 원의 사자세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코스피를 대표하는 SK하이닉스는 2.94% 상승한 276만 4천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는 2.34% 하락한 35만 4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로 개장했지만 6거래일 만에 1,000선을 내주며 3.43% 내린 966으로 마감했습니다. 대내외 여러 요인에 따른 극심한 변동성은 코스피의 추가 상승 동력에 여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1,540원에 육박했다가 당국 개입 추적 물량이 나오며 1,5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정규장 이전 오전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열리는 프리마켓 개장을 오는 9월에서 내년 말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보도자료에서 충분한 시스템 개발 기간 확보를 위해 개장 시점을 올해 6월에서 9월 14일로 이미 한 차례 연기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업계 부담이 지속 제기되면서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시행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규장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리는 애프터마켓은 예정대로 오는 9월 14일 개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증권사들과 실무 협의를 통해 시행 일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원금 보장을 우선 전제로 삼으라고 요구했는데 중앙일보 또한 부도가 나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영진 사태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만기에도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인 개인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원금을 즉각 보장하라! 개인 채권자들은 JTBC의 상환 실패 가능성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며 투자자 원금 보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오너일가 사재 출연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향후 법원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든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협상이 진행되든 이 과정이
거대 기업의 빚 탕감이나 꼬리 자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그룹의 차입금 가운데 은행권 대출은 상당 부분 담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는 시장성 조달은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의 투자 수요가 금융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대부분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뿐만 아니라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여파가 그룹 전반으로 퍼지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만기 예정보다 먼저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예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끝내 부도 처리됐습니다. JTBC의 디폴트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 투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중앙일보 보도로 시장 긴장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뭐 등급이 비슷하다든지 지명도가 비슷한 회사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 함부로 사면 안 되겠네 할 거고.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JTBC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문제 소지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범죄 수익금 수조 원 가운데 극히 일부만 회수됐는데요. 하지만 이 돈마저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희팔이 다단계 사기로 피해자 3만 명에게 가로챈 돈은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이 찾아내 법원에 공탁한 건 1.4% 정도인 710억 원입니다. 그나마도 실제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절반이 채 안 되는 320억 원뿐입니다. 나머지 390억 원은 배당 절차가 늦어지면서 법원 금고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미치고 발딱 찢어 그야. 1, 2년 정도도 아니고 세월이 엄청 그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일 마무리가 안 돼갖고 뭐 돈을 못 내줬다 한 게 저는 수긍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나 싶습니다. 배당이 차일피일 늦어지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이 됐고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이들도 많습니다. 제 아시는 분은 돈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가 여러 군데서 많이 치였죠. 많이 치다가 끝까지 속상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같이 따라주고 싶어요. 남은 공탁금에 대한 배당은 2015년 시작돼 11년째 표류 중입니다. 채권자가 2만 명이 넘고 주소가 바뀌거나 숨진 경우도 많아 서류 송달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배당 이의 소송이 빗발치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절차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4일 남은 공탁금 중 320억 원에 대한 배당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공탁금 70억 원까지 다 지급되려면 시간이 한참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팔은 2011년 중국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고 최측근 강태용은 2015년 검거돼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재산과 삶을 날린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법당국의 더 빠르고 적극적인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명칭 앞엔 화성이란 이름이 붙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집중적으로 조성된 평양 신도시의 이름도 화성인데요. 핵미사일과 신도시의 이름이 같은 이유는 뭘까요?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뻘건 화염과 굉음을 쏟아내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2024년 10월 말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한 북한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개량령을 선보이며 핵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역시 화성 계열이었습니다. 최강의 전략 핵무기 체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20형 종대가 영찬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상징하는 핵미사일 화성의 이름은 수도 평양 한복판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는 신도시 화성지구입니다. 밤이 되면 마치 미사일 모형처럼 생긴 초고층 아파트에서 화려한 불빛을 뿜어냅니다.
북한에선 꽤 생소한 반려동물 상점 등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선 모습도 공개됐는데 입주 허가증을 받아든 북한 주민의 춤사위가 뉴스에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받아오는 날 온 가족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늘에서 뭉청 떨어진 것만 같은 희한한 살림집이 우리 가정에도 차려줬다. 핵미사일 개발 속도만큼 아파트 건설 역시 5년 만에 5만 세대를 짓는 등 속도전 양상으로 북한 매체들은 화성 신화라고 치켜 세웁니다. 이처럼 파괴의 상징인 핵미사일과 민생을 내세운 신도시의 이름이 똑같이 화성인 건 보도에 네이밍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대내적으로는 체제의 건재함을 선전하는 이중적 구조로 국방의 당위성과 민생 성과를 공통분모로 묶어 불가분의 관계처럼 인식하게 하는 일종의 착시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지구는 김정은 시대의 최대 군사 성과인 화성형 ICBM을 평양 시민의 일상 공간에 거대한 기념비 형태로 재현해 놓은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화된 핵미사일과 평양 아파트 이면엔 심각한 경제난과 지방의 낙후함이 여전합니다. 화성에 담긴 전략이 이중적 구조이면서도 북한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란 평가가 그래서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주말 아침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주로 강원도와 영남 지방입니다. 앞으로 빗줄기가 더 굵어지면서 강원 산지에는 시간당 최고 50mm 안팎, 서울, 경기도 오늘 아침 9시까지 최고 30mm의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강원도에 집중됩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 내일까지 200mm 이상, 서울도 오늘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동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호남 해안과 경남 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1도로 선선하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 24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가 점차 그치면서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